꽃, 그늘, 김하인. 세 번째 시간. 그녀를 향해 첫 발을 떼다. 뭐하다 지금 들어오는 거냐? 설마 공부 안 하고 지금껏 길거리를 쏘다니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네, 그게 아니라. 임마, 일찍 들어와. 네 방에도 책상은 있으니까. 네 영수 귀찮게 두 번이나 밥상 차리게 만들지 말고. 아주 못마땅한 큰형의 얼굴, 얼음장처럼 싸늘한 표정을 한 그의 가시 눈빛이 자신의 몸 여기저기 박히는 것을 느끼며 재미는 꼬리를 감추듯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어제 같았으면 식은땀이 나고 오금이 저렸을 터인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재미는 세수를 하고 식탁으로 가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다. 그릇들을 개수대물에 담근 뒤 화장실로 가 칫솔질을 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 책상을 마주하고 의자에 앉아 가방을 풀면서 손을 뻗어 스탠드를 켰다. 12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 잠이 들거나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방문을 열고 소리 없이 들어온 큰형이 그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칠 거였다. 야 임마, 그렇게 해서 언제가 돼야 따라붙을래? 그래서 예전 같았다면 재미는 수학책이나 영어책을 일단 펼쳐놓고 연습장에 낙서를 하거나 볼펜 끝을 입에 물고 의자에 마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재미는 표정부터 달랐다. 초롱거리는 눈망울은 깊숙이 책상 뒤에 감춰둔 일기장부터 꺼내 책상 위에 쫙 펼쳤다. 그리고 펜을 잡은 소나기에 힘을 주어 벽돌을 쌓듯 큼직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나의 목표는 서울대도 육사도 아닌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난 반드시 해내겠다. 왜냐고? 인영이 누나를 당당하게 만나기 위해서다. 난 기석이 형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인영이 누나를 반드시 차지하겠다. 치기 어린 맹세고 혼자만의 다짐일 것이다. 하지만 잠시 인영이 누나를 떠올리는 재민의 표정은 꿈꾸는 듯 행복하였다. 어쩌면 인영이 누나와 함께라면 그 자신이 자신의 미래와 삶 속에서 유일하게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서일까. 그에게 그녀의 의미는 한 나라였다. 서울에서 고리 무언인 재민에게 있어 그녀는 엄마이며 누나이며 고향과 천국처럼 느껴졌다. 세상에 폼나게 부자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는 그녀 가까이, 그녀 가슴속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절대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녀만이 목표이며 그녀가 그리운 나라이고 그리운 삶이었다. 결의를 다진 일기장을 책상 뒤편에 밀어넣어 감춘 재미는 의자를 책상 가까이 바짝 당겨 앉아선 영어책과 자습서를 펼치고 두꺼운 사전을 집었다. 그는 눈빛부터 완연히 달랐다. 이를테면 오늘 밤은 그녀를 향해 걷는 첫 발자국이었다. 그녀의 품에, 그녀의 나라에, 그녀의 미소에 닿으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나가야만 했다. 이후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향해서만 쉼없이 걸어갈 것이다. 까만 눈망울에서 책을 향해 쏟아지는 재민의 눈빛은 여백 없이 촘촘했다. 그의 시선은 단단하게 영어책과 학습서 그리고 사전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그 삼각형을 이루는 선을 그의 눈빛은 정확하고도 빠르게 쉼없이 그어나갔다. 자정인 12시 무렵 그의 큰형이 어김없이 재민의 방문을 스르르 열었다. 이 녀석이 이불 위에 배를 깔고 자빠져 자나?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 이마에 붉은 부항 자국을 뜨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그는 소리를 죽이고 들어온 것이다.
보거나 말거나 재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큰형이 바라는 공부와 형식적으로 방향이 같을지는 모르지만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달랐다. 큰형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뻐하든 화를 내든 지금 재민이 시작한 공부의 결과는 큰형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이 공부의 끝에는 주먹을 거머쥔 큰형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두 손을 활짝 펼쳐든 부드러운 가슴과 미소가 깃든 인형이 누나가 함초롬이 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고 짧고도 만족스러운 소리를 낸 뒤 큰형은 문을 닫고 자신의 안방으로 건너갔다. 평소 같았다면 큰형이 점검을 하고 방문을 닫는 순간 재미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곧바로 지겨운 책상 앞에서의 1인 연극에서 일어나 이불 위에 뛰어들 듯이 엎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수학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재민의 눈은 밤하늘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별처럼 반짝거렸다. 온 마음으로, 온 가슴으로, 온 몸으로 공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잡지 않아서 그동안 그의 정신이 망연자실 풀려져 있었을 뿐이지 의자에 앞정을 꽂아 엉덩이를 붙여놓은 듯한 재민의 자세는 이미 오랫동안 인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새벽 2시, 3시가 지나도 그는 부지런히 볼펜을 움직였다. 스탠드 불빛 아래 또 하나의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의 눈망울은 타올랐다. 공부란 알고 보면 성냥 쌓기나 퍼즐, 큐빅 맞추기와 비슷하다. 물론 손으로 맞추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작업이다. 처음엔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가 지겹고 벅차기도 하지만 자꾸만 반복하고 끊임없이 원리를 외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응용력과 함께 공부하는 기술이 붙는 것이다. 재미는 지금껏 쓰레기처럼 방치했던 공부 대상들을 새벽 4시가 넘도록 하나하나 꺼내어 새로이 먼지 털고 닦았다. 수없이 입술을 움직여 대내며 영어 단어를 외웠고 그 영어 단어가 문장이 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으며 그 이임새에 어떤 기름칠이 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려 애썼다. 영어도 알고 보면 도구와 기계처럼 정확한 문법화에 배열돼 의미를 획득하는 체계다. 수학 또한 공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았다. 정확하게 적용되는 공식 속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숫자는 전국엔 다른 숫자가 되어 마치 문을 열고 튀어나오듯이 답이 딱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 새벽 4시 반이 되어서야 재미는 처음으로 허리를 폈다. 의자에서 일어나 시간표를 보고 내일 학습할 과목 책들을 가방에 챙겨놓고 난 뒤에야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지금 인형이 누나는 잠들어 있겠지? 그녀는 지금 자신이 누운 방에서 100여 미터 거리쯤 떨어진 흰색 울타리 집 2층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잘 자요, 누나. 재미는 눈을 감고 싱긋 미소를 머금었다. 흰색 나무로 방책을 한 2층 집. 그 집은 중곡동에서 재민이가 본 수많은 집들 중 가장 아늑하고 아름다운 집이었다. 다른 단독주택이나 집들 담장은 모두 시멘트를 발랐거나 불로 벽돌을 쌓아 집 안쪽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재민의 큰형 집과 중곡시장 중간에 있는 그 집은 어른 허리춤 높이로 나무 울타리를 만들었다. 대문도 철문이 아닌 푸른 페인트 칠을 한 나무문이었다. 그 집 정원에는 특히나 목련나무가 많았다. 봄하면 목련꽃이고 그 집이었다. 재민에게 그 집에 사는 누나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목련꽃이 함께 떠올랐다. 그녀는 천상 목련꽃이었다. 그 꽃에서 걸어 나온 듯한 눈망울과 해사한 미소와 몸매를 가졌다. 그리고 층백나무와 향나무,
벚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수십여 종의 꽃나무가 그 집 정원에 가득했다. 현관으로 오르는 계단마다 화분이 가득해 꽃과 푸름이 그 근방 일대에서 가장 많이 짙었다. 아마도 파이프를 문 작가나 화가, 대학 교수가 집주인일 거라고 막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집. 재민이가 시골에서 갓 올라와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내심 하고 처음 탄성을 내지른 것은 성체 같은 대저택이 아니었다. 으리으리한 세단차도 고층 백화점에 있는 서 있어도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아니었다. 그 집, 흰 페인트 칠이 된 나무 목책 울타리를 가진 그 집에서 나오는 깔끔한 여고생, 교복 코트를 입은 그녀. 한인영을 보고서였다. 우와, 정말 서울에는 무지무지 예쁜 여자가 사는구나. 재미는 마냥 입도 다물지 못하고 눈만 꿈뻑거렸다. 고3이었던 그녀는 정말 너무너무 예뻤다. 163, 4cm 되는 키에 복숭아 꽃잎결이 흐르는 듯한 피부, 속눈썹이 깐부기로 그린 듯 짙었고 생글거리는 표정과 명징토록 까만 눈망울, 선연이 붉고도 도톰한 입술, 눈부시게 키 밑을 타고 흘러내려와 긴 목선 뒤로 찰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이며 천겹의 목련 꽃잎이 피어 있을 것 같은 봉긋 부푼 곡선을 가진 그녀의 가슴은 여자가 뭔지도 모를 꼬마인 재민에게도 너무나 강력한 아름다움이었다. 무거운 입시 책가방을 들고 다녔지만 그녀 표정은 조금도 피곤함으로 찌그러지거나 탈색돼 있지 않았다. 간혹 버스 정류장에서나 동네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녀는 언제나 생기발랄했고 온몸이 부드럽고 깨끗한 탄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애들을 좋아해서 언제나 동네 개구쟁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볼을 두드려주고 지나갔다. 재미는 그런 그녀를 보게 되면 마치 감전되듯이 영락없이 홀려버린 듯 넋이 빠졌다. 아마도 그에게는 사내들인 형들만 있고 누나는 한 사람도 없어서 일는지 모르겠지만 한인영은 누가 봐도 착하고 맑고 명랑하고 아주 예쁜 여고생이었다. 아름다운 처녀였다. 저런 누나한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크면 저런 누나 같은 여자를 만나야지. 아니 내가 빨리 클 수만 있다면 꼭 저 누나만을 좋아해야지. 그때는 성당 소녀상을 발견하기 전이었다. 촌티를 못 벗은 어린 재민에게 그녀는 동경과 경애의 대상이었다. 그녀 방은 골목에서도 보였다. 밤늦은 시간에 그 집 가까이 가보면 간혹 불 켜진 2층 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재미는 들을 수 있었다. 소녀의 기도나 아드리네를 위한 발라드 같은 아주 감미롭고도 물방울이 수면 위에 떨어지는 듯한 명징한 멜로디의 피아노곡. 그녀의 피아노 솜씨는 수준급이었다. 드물게 그녀가 잠옷을 입고 커튼 쳐진 2층 창가를 지나가는 것을 올려다본 날이면 재미는 까닭 모르게 가슴이 저릴 만큼 떨리고 행복했다. 그녀가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시골에서 서울로 갓 올라온 촌아이인 재민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품고 있는 황홀한 아름다움을 눈뜨게 해준 것이다. 한동안 재민은 그런 예쁜 누나와 한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 기분이 몹시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서울이 무지무지 좋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은 큰형수 심부름으로 두부와 어묵을 사러 시장을 향해 가다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불이 죽었다. 시무룩해졌다.
고3인 그녀가 대학생 차림에 안경 낀 키 큰 남자와 웃음을 터뜨리며 외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전신주 근처에 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무 대문을 밀고 나온 그녀가 그에게로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는 모습. 누가 봐도 그들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길을 꺾어 나란히 사라지는 광경은 연인들 모습이었다. 어린아이에 불과한 재민이지만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졌다. 실망감과 상실감으로 입이 잔뜩 튀어나온 그는 그날은 물론 며칠간 제대로 밥도 먹히질 않았었다. 한동안 동네 길에서 만나지질 않던 그녀를 재민은 해를 넘기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났다. 재민이 K대학 부속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5월의 어느 날이었다. K대 캠퍼스 안에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대학 심벌인 황소상이 있는 드넓은 잔디밭이 앞에 펼쳐진 한 벤치에서였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대학 입학생이었던 것이다. 그녀 좌우에 앉은 2명의 남자 대학생들이 유쾌한 목소리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한 남자는 재민이 언젠가 동네에서 본 적이 있던 그 남자였다. 키가 크고 선량해 보이는 눈 위에 뿔테 안경을 걸친 그가 이기석이었다. 그녀의 교직 전공과 부전공에 대해 얘기하다가 남자들은 갑작스레 말이 많아졌다. 특히나 한인영이 평소 관심이 있던 금속 공예학과 과목을 전공하게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두 남자 목소리가 2배로 커졌다. 인영이 너 말이야. 2학년 올라가 그 과목 실습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 커플링부터 만들어야 한다. 커플링? 이게 누구 염장지를 일이냐? 인영씨 그러지 말고 나한테 아프리카 냄새 물씬 풍기는 목걸이부터 하나 만들어줘요. 덥수룩한 수염이 턱에 가득 난 덩치 좋은 호남형의 남자였다. 윤정철. 그의 아버진 이성 장군이다. 소장. 이른바 캠퍼스 내에서 그는 장군의 아들로 통했다. 그가 기석의 말을 자르고 들자 기석은 가당치나 않다는 듯 피식 웃어버렸다. 롤 왜 만들어줘? 야마 일찌감치 꿈 꽤. 야 이 자식아 내가 공짜로 달랬냐? 사겠다고. 인영씨가 만들어주겠다고만 하면 내가 작품으로 고가의 작품으로 사서 내 목에 애지중지 걸고 다니겠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영씨한테 정중하게 한 1년 앞당겨 작품 의뢰를 미리 해두는 거지. 한인영은 그들 사이에 앉아 그저 곱게 웃고만 있었다. 웃기고 있네. 정철이 네 놈이 돈 아무리 줘봐라. 우리 인영이가 그딴 걸 만드나. 오빠 안 된다고? 내가 윤 선배님한테 목걸이를 만들어주면 왜 안 된다는 거야? 이기석은 거칠게 손살에 붙어쳤다. 글쎄 저놈 얼굴 좀 뜯어봐라. 한마디로 웅큼하게 보이지 않냐? 난 싫다. 너희 손과 정성이 담긴 금속 목걸이가 저 녀석 목에 달린 걸 보게 된다는 생각만 해도 나 몸소리가 처진다. 그야말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격이다. 게다가 이 녀석은 틀림없이 밤에 잘 때마다 그 목걸이에 쭉쭉 입 맞추고 잘 거야. 아예 입에 놓고 쫄쫄 빨기도 할걸? 끔찍해. 아, 생각만 해도 더없이 끔찍해. 아휴,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걸 그냥. 모시어만 취하지 말고 쳐라 쳐. 정치 외교학과를 제대로 다니려면 주먹질부터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말이야. 아휴. 그래. 인영씨 앞이니까 내가 참는다. 볼과 몸집이 퉁퉁하지만 악이 없는 쾌활한 표정을 가진 윤정철이 퉁퉁 부은 표정으로 벤치에서 벌떡 일어섰다. 왜? 벌써 가려고? 그래. 열 뻗쳐 나 먼저 갈란다. 어머? 정말 가시려고요? 네. 어쩌다가 이런 흉악한 놈한테 인영씨 같은 참한 분이 걸려들었는지. 그저 난 인영씨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절로 다 납니다.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얼씨구. 임마 잘 모셔. 인영씨 조금이라도 눈에 눈물 고이게 하면 내가 그날로 확 모셔버릴 테니까. 과연 국회의원 보좌관 될 녀석의 말투 하나는 확실하다. 모시겠다고. 잘. 까불지 말고 인영씨 고생 안 시키려면 빨리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나 팔아. 내 길은 최소한 국회의원 쪽이지만 넌 사건이나 등쳐먹는 변호사 정도가 고작이잖아. 그래, 넌 욕이나 먹지 말고 살기를. 어느 구역에서 나올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문을 빈다. 윤정철이 인영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자 그녀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일어났다. 우리 좀 이따가 학생 식당 갈 텐데요. 하자 그녀 오른쪽에 앉은 이기석은 느긋하게 팔짱을 끼며 햇살에 부신 눈을 개슴츠레 감고 중얼거렸다. 냅둬, 우리가 체할 일 있어? 뭐야? 어휴, 정말. 네 놈은 인연을 내리 만났지만 도무지 정이 안 간다. 하루 한순간도. 아무래도 그냥 가기 성질난다는 듯 윤정철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인영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인영씨가 사리 분별력이 약한 여고생일 때 저놈 농간에 빠져 이렇게 아직도 놈의 마수에 잡혀있지만 솔직히 말해 제가 저놈 친구로서 2년 이상을 겪어본 결과 정말 싹수가 노란 놈입니다. 저 녀석 앞으로 인영씨 눈에서 눈물 많이 흘리게 할 나쁜 놈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대놓고 악담을 해라. 악담을. 근데 너 강의 벌써 시작된 거 아냐? 이번 토플 강사가 깐깐해서 지각은 강의실 안으로 발 못 붙이게 한다고 했던 게 바로 너 아냐? 윤정철은 친구 말을 무시하듯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그녀가 여지없이 안타깝다는 듯 인영을 향해 고개를 주걱거리며 심각하게 말했다. 이 말 절대 농담 아닙니다. 저 녀석 조금이라도 인영씨 힘들게 하면 주저없이 차버리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때까지 전 인영씨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마치 공주가 사는 성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기사처럼.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기득거리고만 있는 이기석을 돌아보았지만 그는 자신이 경배를 받은 듯한 자세로 고개를 풍요롭게 끄덕거렸다. 그래. 계속 노력해봐라. 가끔은 천지가 뒤집어지는 수도 있으니까. 네 녀석한테는 아예 대꾸도 안 해. 여유 있고도 씩씩하게 인영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던 윤정철이 대학박물관 뒤편 건물 쪽으로 천천히 사라지자 기석은 기지개를 켜며 담배를 빼물었다. 그때까지 인영은 손을 입으로 가리고 웃고 있었다. 정말 재미난 선배야. 그래. 내가 서울로 유학 와서 이 캠퍼스에서 사람 냄새나는 인간은 저 녀석 한 놈밖에 못 찾아냈다. 근데 기석 씨, 정말 저 선배가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진짜 날 좋아하게 되면 어쩌지? 몰랐어? 저는 정말 널 좋아해. 정말이야. 아니, 지난번 술자리에서 나한테 널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하더라. 맙소사, 그게 정말이야? 그래, 100% 지 마음이래나 뭐래나. 어머머, 말도 안 돼. 그럼 난 어떡해. 불편해지잖아. 기석신 그 소리 듣고 괜찮았단 말이야? 지금 저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지 그럼. 야, 세상에 남자치고 인형이 널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남자냐? 인형은 잠시 어리둥절해진 표정이었다. 그런가? 듣고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말이야.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기석씨 정말 마음 넓고 좋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석 씨는 좀 불안하지 않은가? 별소리 다 듣겠다. 인영이 네가 나 때문에 이 대학에 따라 들어왔을 정도인데 내가 뭔 걱정이냐? 물론 솔직히 말해 염려되는 구석은 있긴 하지. 하지만 그런 고민을 만들어 하고 있을 만큼 난 어리석진 않다. 나중에 인영이 네가 그야말로 나 아닌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내가 별 수 있겠냐? 내가 무슨 통뼈라고. 사랑이란 게 어디 잡는다고 가는 사람 발길 돌려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상한데? 그럼 그날이 우리들 운명이 아니었던가? 뭐가? 오빠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피카디리 극장 아니었잖아. 좌석을 나란히 했고 오빠가 영화 중간쯤에 느닷없이 팝콘을 옆자리에 앉은 내게 건네주다가 내가 놀라 치는 통에 팝콘 전부를 왈칵 바닥에 쏟았었잖아. 이기석은 그때 생각이 떠올라 즐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넌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했지만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그때 난 정말 네가 지금 같은 여대생인 줄 알았어. 머리 길게 풀고 사복까지 입었었으니까. 정말이지. 컴컴한 실내에서도 옆자리가 무지 화날 만큼 네가 예쁘니까 스크린 자막이 하나도 내 눈에 안 들어오더라. 지금도 그 영화 장면이나 누가 주인공이었는지조차도 생각 안 나. 이기석은 연이어 떠오른 어떤 생각에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렸다. 맑고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또 뭔데? 글쎄, 그게 말이지. 영화 끝난 뒤 말이야. 내가 너한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했을 때 놀란 너의 표정이 갑자기 확 떠오르네. 어? 안 돼요. 나 여고생이라고요. 아마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주춤주춤 몇 걸음 뒷걸음질 쳤을걸? 프, 그러니까 기석 씨가 고개를 갸웃대며 이랬었잖아. 어? 그럼 이상한데? 이 프랑스 영화 성인 등급인데. 그럼 밀크쉐이크나 한 잔 같이 마시죠 뭐. 그랬다가 단성사 앞 유리로 된 패스트푸드점 3층에서 오빠가 보기 좋게 기른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올리며 나한테 말했었지. 여고생이 정말 맞다고? 그럼 날 시간 많으니까 기다리지 뭐. 그깟 1년쯤이야 아무것도 아냐. 하고 말이야. 그들은 푸른 잔디밭 위로 노란 테니스공이 튀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다. 인형이 눈부신 흰턱을 한껏 들어 올렸다가 긴 머릿결을 쓸어 올리며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근처에 있던 재미는 재빨리 등을 지고 잔디밭에서 일어섰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재미는 그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는데 그게 남의 얘기를 엿듣는 짓으로 보일까 싶어 재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힘껏 달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너무나 미웠다. 그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미웠다. 너무나 고운 목소리와 얼굴, 사람을 한없이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게 된 꼭 그만큼 재미는 그녀가 미웠다. 다른 사람을 향해 짓는 그 다정스러운 표정과 미소 머금은 그 눈빛. 그 남자가 부러웠다. 한없이. 그녀 옆에 앉아 그녀 눈길과 미소를 오롯이 온몸과 마음에 받는 그 멀대 남자가 그에 대한 질투심이 재민의 폐부 깊숙이 찔러왔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자신은 왜 그녀보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은가? 세상은 불공평한 것들이 공기만큼 가득 찼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재미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고함을 치듯이
K대 대운동장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허걱거리며 텅 빈 관중석 위로 뛰어 올라간 그는 붉은 운동장을 향해 마구마구 소리를 내질렀다. 싫어. 전부 다 싫단 말이야. 캠퍼스는 언제나 자유로웠다. 행복한 물결이 가득했다. 자판기 앞에 종이컵을 들고 3355 허리를 꺾으며 웃어젖히는 남녀들. 오후부터 대운동장 서클룸에서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전자기타 소리와 드럼 소리. 테니스 코트에서 라켓을 들고 좌우로 경쾌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팡팡 코트를 튕기는 노란 낫소 테니스공. 벤치마다 책 몇 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젊은 연인들. 돌을 쌓아 만든 웅장한 도서관 속을 쉼없이 빠져나오고 걸어 들어가는 대학생들. 아름다운 호수인 일가모 한켠에 나 있는 둥근 아치형의 구름다리 위에는 드물지 않게 방송국에서 나온 촬영팀들이 촬영을 했다. 희고 고문 드레스를 땅바닥 끌리게 입은 소프라노들이 우아한 손짓과 제스처를 하며 가곡이나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을 스텝진들은 열심히 촬영했다. 그런 캠퍼스를 가로질러 등하교를 하는 동안 재미는 언제나 긴장했다. 그의 눈은 한인영과 이기석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그가 황당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고백과 대시를 두 사람에게 한 그 뒤부터 재미는 방과 후 공연히 캠퍼스를 어슬렁거리며 쏘다니는 일은 없어졌다. 그는 집과 학교, 도서관 혹은 교실, 독서실의 책상과 책상만을 옮겨다니며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나 그들은 간혹 재민의 시야에 잡혀들었다. 거대한 돌로 만든 도서관에서 나오는 이기석, 수강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강의실 건물로 들어가는 한인영, 학생회관 앞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는 훤칠한 그의 모습과 여자친구들과 함께 잔디밭에 서서 깔깔깔 웃고 있는 그녀의 눈부신 모습, 혹은 두 사람이 언어를 가볍게 띄우는 손짓을 하며 나란히 걷고 있는 광경, 그리고 정치외교학과에 다닌다는 구레나룻이 멋진 털털한 윤정철이 그들 사이에 서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도, 특히나 한인영이 혼자서 여러 권의 책을 가슴에 모아들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면 재미는 그날 내내 기쁘고도 슬펐다. 마음이 노을처럼 물들었고 끝내는 어두워졌다. 우연히 그들을 발견했다 해도 재민이 그날처럼 끼어들거나 막아서는 일이 없었다. 그 일은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일이었다.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마음이 스파크되지 않는 한 그런 열정의 동력은 현실에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다. 재미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저들과 엄정한 약속을 했다. 훗날을 기약했다. 그들은 지금 자유롭고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 자신이 저들처럼 자유롭게 되는 시간을 위해 재미는 어쩔 수 없이 현재를 인내해야만 했다. 10월 중하순부터 시작된 가을 캠퍼스 축제에서 재미는 그들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속쓰리기 그지없지만 한인영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돋보였다. 이기석과 그녀가 함께 나타나면 그들의 다정한 어울림은 단연 두드러졌다. 축산 관련 계열로 유명한 K대학답게 우유 마시기 대회에 이기석은 참가했다. 우유를 흘리지 않고 빨리 많이 마시기 대회. 500cc 맥주잔에 가득 차 있는 우유를 마셔대는 옥구통 체구의 건장한 남자들. 목을 때가 방아쇠틀 뭉치처럼 쉼없이 움직이며 벌컥벌컥 우유를 마시는 이기석 옆에는 탄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는 그녀가 있었다. 그리고 연인들만 참가하는 드넓은 잔디밭에 풀어놓은 돼지 빨리 잡기 대회. 꼬리에 붉은 리본을 맨 중간 크기의 힘센 돼지가 잔디밭에 풀어놓여지자
수백 명의 연인들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돼지는 꾀꾀거리며 이리 튀고 저리 튀어 달아나고 슬라이딩을 하고 잔디밭에 턱을 찌으면서 남자들이 엎어지지만 돼지는 탄력 좋게 용케 빠져 달아나고 있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 손뼉 치는 소리가 나뭇잎을 노랗고 붉게 물들이고 나뭇잎을 한 입 한 입 잔디밭에 떨구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상품 포기하자. 무슨 소리야. 내가 잡을 거야. 헉헉거리며 허리를 펴는 기석을 제쳐두고 인형이가 두 손을 벌리며 나섰지만 한 무리의 포위망을 뚫고 놀란 돼지가 인형에게로 냅다 튀어오자 엄마야? 기겁을 하고 그녀가 도망치자 산지 사방에서 깔깔깔 웃음보가 터졌다. 고봐, 내가 뭘 했어. 돼지가 널 잡겠다. 주둥이를 쳐들고 날 치받치려고 하는 거 봤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개보다 돼지가 훨씬 더 무섭다. 기석과 인형은 잔디밭 가운데 서서 돼지를 따라 구름처럼 이동하는 연인들의 무리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재미는 구경꾼들 틈에 끼어 지아가 눈부시게 흰 인형을 지켜보았고 한바구음을 입에 문 기석을 노려보았다. 그 많은 구경꾼들 중 재미는 유일하게 기분 나쁘고 조금은 슬픈 표정으로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고개를 아래로 푹 떨어뜨리고 책가방을 콱 움켜쥔 재미는 가슴을 쫙 펴고 앞만 보며 걸었다. 치,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인형이 누나가 지금은 그 남자 옆에 서 있지만 그래, 언젠가 반드시 내 옆에 서서 웃게 만들 거야. 이기석 씨, 당신 약속이나 반드시 지키라고. 나중에 딴 말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목련꽃, 그늘, 김하인 1992년 1월 12일 기석은 번호를 누르고 소화기를 귀에 가져갔다. 신호음이 점선으로 날아가고 여보세요? 그래, 인형아. 아, 이기석 씨, 어디야? 여기 고향집이지, 대구. 부모님께선 안녕하시고? 두 분 모두 건강하시지? 그래, 덕분이다. 기석 씨는? 나도 좋아. 기석은 한 호흡을 끊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인형아, 그럼 나 잘 다녀올게. 그러니까 너도 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쪽으로 가려고 표까지 예매해 뒀었는데 지금 집에서 막 나갈 참이었어. 난 서울역에 가서 기석 씨한테 전화하려고 했었지. 안 그래도 돼. 힘들게 그럴 필요 뭐 있냐. 말도 안 돼. 그럼 기석 씨 혼자 가려고 했었어? 군 입대하면 기석 씨 혼자 가는 줄 알아? 내 마음도 함께 딸려 보내는 거라고. 이 남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그러냐? 그러니까 딴소리하지 말고 기다려. 나 저녁 6시 정각에 동대구역에 도착할 예정이거든. 기석 씨가 여기 나와줄래? 아님 내가 도착해서 집으로 전화 넣을까? 네가 오는데 당연히 나가 기다려야지. 왜? 무지 설레네. 오늘이 기석 씨 입영 전날이니까 내가 군대 가는 것처럼 마구 떨리고 그러네. 아무튼 저녁 6시에 봐. 그래, 조심히 내려와. 기다릴게. 기석은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해가 바뀌었다. 1992년 1월 12일 오전 10시였다. 그동안 3학년을 마친 그는 입영 날짜를 받았다. 고향집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기석은 열흘 전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왔다. 입영 통지서에 찍힌 입대 날짜와 시간은 1992년 1월 13일 오전 11시까지. 집결지는 논산 훈련소였다. 오전부터 날씨는 잔뜩 흐렸다. 비나 눈이나 뭐든지 하늘에 숨긴 카드를 내놓기 위해 연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사방이 우중충했다. 검은 비닐봉지를 허공으로 펄럭거리며 뛰어올리는 을씨년스러운 차가운 바람이 거리에 불자 대구라는 도시가 회색빛으로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대구는 분지인 만큼 여름엔 몹시 덥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덜 추운 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도시를 에워싼 산들에서 추위가 몸을 녹이려 도시로 흘러들어 고이는 것 마냥 모든 것들이 얼어붙고 기와 살이 에이도록 추웠다. 엄마는 혹한의 훈련을 받아야 할 아들을 두고 걱정이 대단하지만 정작 기석은 담담한 기색이었다. 바깥바람이 아무리 춥다고 한들 훈련을 받느라 헉헉거리며 발산되는 젊은 몸의 에너지를 당해 내겠는가. 20대 자체가 뜨거운 동력이다. 기석은 자신의 방에서 이것저것들을 정리하다가 착잡한 표정으로 담배를 물고 창가에 섰다. 담배 연기가 잿빛 허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젊디 젊은 날, 군대를 간다는 것은 분명 가볍지 않은 인생의 일대 사건인 것만은 분명했다. 저녁 6시 5분, 동대구역. 서울발 무궁화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5번 플랫폼에 내려 층계를 통해 빼곡히 오르고 있었다. 그 인파들 사이엔 보라색 코트에 노란 모플러로 목을 감싼 인영이도 눈에 띄었다. 그녀는 역사로 나가는 출구가 보이자 입속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웃을 것, 알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 것. 그녀의 친한 여자친구 하나가 기석씨 군대 간다고 했더니 인영에게 일러줬었다. 절대로 눈물 보이지 마. 눈물 흘리면 둘은 찢어진대. 둘 중 하나는 여지없이 공신 거꾸로 신게 된다고 하더라. 물론 남자가 군부대에 잡혀져 있는 이상 여자가 바람나는 게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그 말에 인영은 피식 웃었다. 자신이 기석씨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가 눈물을 보이면 헤어진다는 징크스가 불문율이라는 데야. 그래, 징크스를 굳이 무시하기보다는 피해 나가는 게 현명하니까. 그러고 보면 그 속설도 일리는 있었다. 여자가 군대 가는 남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나 정말 당신 사랑해.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나 정말 당신 사랑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당신을 잊을 거야. 하는 걸로 변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였다. 그리고 총든 군인들이 나오는 전쟁 영화들이 그렇지 않던가. 군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 사진을 품에서 꺼내보면 여지없이 그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리고 유달리 여자를 사랑하는 군인도 전쟁 영화 속에서는 여지없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으면서 얘 좀 봐. 악담하네. 지금 우리나라 어디 전쟁 터졌냐? 2차 대전이나 6.25가 다시 터졌냐고. 안 그래도 불안하고 슬퍼 죽겠는데. 이것이 아예 나부터 죽이려 드네. 너 그 망정 맞은 입 그만 못 닫아? 하고 인영이 발칵 화까지 냈었지만. 인영아, 여기. 기석씨. 기석은 마중 나온 사람들 틈에 끼어 청바지와 검은 오리털 파카를 입은 모습으로 손을 번쩍 쳐들었다.
어디에 서 있어도 키가 크고 얼굴이 환해서 눈에 너무나 잘 뜨이는 사람이 그였다. 미루나무처럼 늘 맑은 시냇물가에 서 있는 것 같은 서글서글한 눈빛과 미소. 인형은 과장스레 눈을 크게 꿈뻑거렸다. 기석 씨 더 멋있어진 것 같다. 못 보던 사이에. 몰랐냐? 원래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치고. 근데 들고 있는 그 가방은 뭐야? 챙겨 나왔어. 부모님께 큰절하고. 벌써? 내일 아침 기차도 있다며. 응, 논산 가는 기차가 오전 7시 20분에 딱 한 대 있는데 그거 놓치면 거액을 물면서 택시까지 잡아타야 하니까 번거롭잖아.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냐. 불안해서 편히 잠자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논산행 마지막 열차가 9시 10분에 있어. 2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논산역에 떨어지면 11시 정도 되겠지? 입영자들 대개가 훈련소 근처에 전날 늦게 도착해서 하룻밤 거기서 자나 봐. 거의 다 내 생각과 비슷한 이유에서겠지? 그렇구나. 인형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1시간 남았네. 우린 그동안 뭐 하지? 배고프지 않냐? 조금 그렇긴 한데. 잘됐다. 가락국수 먹자. 여기 동대구역 3층에서 하는 가락국수가 맛있기로 유명하거든. 두 사람은 역사 3층으로 올라갔다. 분식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가락국수 둘을 시킨 그들은 마주 앉아 서로를 보며 키들거렸다. 언뜻 마주치는 기석의 눈동자 속에 빈 곳이 보일수록 인형은 미소를 힘주어 하나하나 깨물듯 입가에 피어올렸다. 그곳 테이블에선 유리벽을 통해 저 멀리 열차 집화장 건물과 산지 사방으로 뻗어있는 기찻길들이 보였다. 어딘가를 향해 나란히 누워 길게 휘어져 있는 수십 개의 기찻길들. 기석 씨, 그러고 보니 머리 아직 안 깎았네? 내가 좀 낭만적이잖아. 논산훈련소 근처 마을엔 이발관이 무지 많은데 거기서 깎는 게 진짜 머리 자르는 맛이 난대. 무슨 맛? 뭐랄까, 글쎄, 비장미? 엄숙미? 눈물이 핑 돌지만 입술을 질끈 깨물고 씩 웃으며 자신의 결의를 확인하는 그런 맛 아닐까? 근데 자를 시간이 어디 있겠어? 내가 미리 다 알아봤다. 선배며 고향 친구들에게서. 논산 그쪽의 이발관들은 입영 전이하면 24시간 영업한다고 하더라고. 24시간 편의점처럼. 맙소사. 가락국수가 나왔다. 뽀얀김이 오르는 가락국수에 나무젓가락을 담그며 인형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창밖으로 황급히 눈길을 돌렸다. 칸칸이 꼬리를 문 기차들이 어디론가 길게 허리가 휘어지며 사라지고 있었다. 덜커덩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 기차는 바닷가 코앞인 부산진역쯤에 가서 멈춰서지 않을까. 후루룩 기석은 쩝쩝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우, 시원하다. 맛 어때? 기막히지? 그래, 일품이야. 난 이상하게 여기 가락국수 맛이 유별나더라. 역시 가락국수는 기찻길 옆에서 기찻길을 바라보면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 기차역에 있는 가락국수 맛이 특별하다면 그건 이별의 맛 때문이 아닐까. 어디론가 떠나고 보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배가 고프긴 고픈데 밥을 먹으면 목이 메거나 체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허기와 슬픔을 위로하듯이 먹는 훈훈하고 미끈한 가락국수여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머나, 내 생각하는 꼬락선이 좀 봐. 축축 늘어진 마음의 가닥들. 인형은 슬픈 표정을 감추기 위해서 한 손으로 머리칼을 잡고 얼굴을 국수 그릇에 바짝 들이댄 채
자신의 마음 가닥을 하나씩 건져 먹었다. 9시 10분에 논산행 기차에 두 사람은 올랐다. 야, 정말 너 처음부터 논산까지 따라가려고 했었어? 그렇고 말고 내가 고작 1시간 기석 씨 얼굴 보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줄 알아? 야, 그래도 그건 좀 너한테 무리인데? 잠자리도 불편할 거고. 그깟 매일 자는 잠 하룻밤 안 자면 되지 뭐. 이러면 내가 생각해둔 그림과 예상이 좀 빗나가는데. 뭐가? 내 소신은 터프거든. 혼자서 과묵한 표정으로 등 돌려 떠나는. 쳇, 무슨 영화 찍냐? 그리고 내가 떠올려봐도 기석 씨 전혀 안 어울린다. 공상 맞을걸? 오늘 밤 혼자서 논산 어디쯤에서 어깨 처진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은 딴소리 말고 내가 표 2장 끊을게. 안 되는데. 헤어지는 시간과 그림은 짧을수록 멋있는데. 치, 무슨 자기 혼자 군대 가는 줄 알아? 남들 다 가는 군대를. 좀 티내지 마. 속으론 내가 따라가길 무지 바라면서. 기차에 오르기 전 쌀랑눈이 슬깃슬깃 떨어졌었다. 그리고 기차가 동대구 역사를 빠져나가 도시의 변두리를 꿰뚫자 들판이 드문드문 펼쳐졌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두운 밤하늘 가득 눈발이 지상을 향해 흩날렸다. 야, 눈이 아니고 눈송이다. 눈발이 굵었다. 눈송이는 흰 나비가 되어 어둠에 점령당한 대지를 흰빛으로 탈환하고 있었다. 거친 기세의 눈발은 대지를 삽시간에 소복하게 뒤덮을 기세였다. 인형이 차창에 바짝 붙어 앉아 차창 밖을 내다보며 연신 탄성을 지르자 기석은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향해 기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난 말야, 눈이 올 때마다 좀 그렇더라. 뭐가? 이왕 하늘에서 내려줄 바에야 같은 빛깔인 밀가루를 퍼부어 줄 것이지. 안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세상 전체 기아가 싹 없어질 테고. 정말이지, 하나님이 눈의 컨셉을 잘못 정하셨어. 이건 사람들을 덜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아이고, 내 참. 그게 어디 자칭 낭만적인 사람이 할 소리야. 현실 감각 무지 충실하네. 아, 참. 정철이 선배가 잘 갔다 오라고 나한테 전해달라고 하던데. 그 녀석 참 이중적이네. 어제 나랑 통화했었거든. 나 입소하면 제발 이 사회로 다시 걸어 나오지 말래. 뭐 하사관으로 말뚝을 받거나 전사를 해도 괜찮대나 뭐래나. 그 선배 독설은 알아줘야 돼. 대체 무슨 시보래? 뻔하잖아. 내가 그렇게 되면 인형이 네가 자기 차지하라고 하더라. 군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발 뻗고 자긴 글러버리게 만들어주겠다고 아주 의기양양해하고 통쾌하더구만. 그리고 또 뭘 했는지 아냐? 내일부터 대놓고 너한테 대시하겠대. 그리고 너에게서 잠시라도 연락 끊기면 정철이 그놈이 너랑 사귀게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으래. 그래? 귀석 씨 뭐라고 했어? 그러면 총 들고 타령해서 정철 선배 빵 하고 쏘아준다고 하지 그랬어. 그럴 필요가 있냐? 잘해보라고 그랬지. 달리 생각하면 정말 불쾌해. 아냐, 그 녀석 말은 그렇게 떠벌려도 너 앞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깍듯할걸. 친구의 애인에 대한 예의를 확실히 지킬 거니까 두고 봐. 내 말이 맞을 거니까. 그렇다면야. 윤 선배랑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건 괜찮겠네? 그럼 단 술자리는 같이 하지 마라. 그 녀석 술 취하면 무조건 곁에 있는 사람 얼싸안고 보는 체질이니까. 어허? 근데 이 사람 왜 여태 안 오는 거야? 왜? 또 다른 사람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 아니, 홍익회 직원. 응? 삶은 달걀 까먹어야지. 기차여행의 즐거움은 바로 삶은 달걀을 까서 소금에 찍어 입에 이렇게 쏙 집어넣고 와구와구 씹어먹는 거다.
정말 못 말리겠군. 별구색을 다 맞추려 드네. 인형은 차창으로 얼굴을 돌렸다. 저 사람이 오늘따라 말이 한층 더 많아진 건 마음이 허해서겠지. 공에서 일테지. 군대가 뭔가 분단 국가에 태어난 젊은 남자로서 피해 나갈 수 없는 병력의 의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지푸른 젊음의 한 시절이 그것도 몇 년이 허공처럼 뻥 뚫리는 기간이 아닌가. 남들은 흔히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나이가 되고 이 땅의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들 하지만 글쎄 손이 닿지 않는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남자를 보내야만 하는 여자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그가 부지불식간에 뱉은 기차 여행. 여행이라는 그 말처럼 이 기차가 멈춰서는 곳이 철도와 근육이 넘치는 딱딱한 군대 입구가 아니라 겨울바다가 있는 부산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보니 그와 함께 바다는커녕 1박 2일 코스 여행도 인형은 해보지 못했다. 기껏같이 놀러 갔다는 것이 경춘선 기차를 타고 대성리에 가서 오후 시간을 들뛰며 놀다 온 일, 그리고 북한산에 등산 갔다 온 일밖에 없었다. 다른 대학생들은 시간도 많고 연인들끼리 전국 곳곳을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닌다지만 법대생으로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기석에게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인형이 찐 계란을 까서 그에게 내밀자 기석은 개눈 감추듯 한 입에 넣고 볼이 터질 듯 맛나게 씹어 삼켰다. 아유, 체하겠어. 그렇게나 맛있어? 그래, 너도 먹어봐. 기가 막혀. 그렇게나 맛있으면 군대 갔다 와서 양계장 차려야겠다. 조금씩 계란을 베어 먹었지만 인형은 금세 목이 막혀 콜라를 연신 입안에 쏟아부었다. 아, 참. 뭐? 그 녀석 그 뒤에 못 봤냐? 누구? 니네 동네에 산다던 중학생 재민이. 그래, 김재민이 걔 말이야. 못 봤어. 학교에서도? 통 안 보이던걸. 그래? 솔직히 나도 캠퍼스 돌아다닐 때 그 녀석 눈에 띌까 찾았었거든. 그건 또 왜? 내가 말했잖아. 널 인수인계하려고. 뭐야? 정말로 널 접을 수는 없지만 국기를 접듯이 접어서 그 녀석의 두 손에 널 넘겨주는 식을 엄숙히 거행하려고 그랬어. 인형이 네 손을 그 녀석 손에 딱 쥐어주면서 내가 군대 다녀올 동안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이야. 아이고, 하여튼 간에 희한한 생각은 혼자 다 해요. 기석은 계란 껍질을 손바닥에서 털어내고 덜컹거리는 자석 등받이에 등을 깊이 묻었다. 근데 대체 그 녀석 어떻게 된 거지? 글쎄, 전학 가거나 이사한 건 아닐 텐데. 난 재민이가 그날 이후로 널 본격적으로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누나는 내 거예요. 한 놈이니까. 나도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걔 정말 무섭도록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의대에 들어가면 내 애인 자격을 딸 수 있다고 기석 씨가 약속했었으니까. 그런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내 앞에 안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녀석 책상머리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통 내기는 아니었거든. 아무튼 공연한 짓을 해서 일을 일으켜요, 일을. 기석은 어떤 생각에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멋진 일이야. 뭐가? 그 녀석이 내 말대로 해내고 어느 날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 인생에서 더불어 굉장히 드라마틱해질 것 같지 않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 인형의 무릎을 기석은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난 뒤 팔짱을 꼈다. 너 내 꿈이 원래 뭐였는지 모르지? 응? 검사나 판사 아니었어? 너 닥터였어. 청소년기에
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흰 가운을 입고 떠나고 싶었거든. 어릴 때 내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전기가 슈바이처라서가 아니라 난 이 땅을 벗어나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로서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 그럼 그 길을 밟지 그랬어. 야, 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나? 아무리 죽으라고 공부를 해도 의대에 들어갈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 포기를 했지. 법대도 내가 간신히 턱걸이했다. 그 녀석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녀석은 내 꿈을 대신에 이루어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난 녀석에게 애정이 깊어. 언젠가 정말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장난 그만 쳐. 어떻게 재민이 걔가 기석 씨 라이벌이 될 수가 있어. 걔가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가져다 준다면 더없이 기쁘고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긴 하겠지만 내가 그 녀석과 사랑이라니. 설사 무슨 다른 일이 생기고 나중에 기석 씨가 고시를 패스해서 나를 발로 차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내가 그 애랑은 말이 안 돼. 절대로. 아하하하. 앞일 장담하지 마라. 세상 일이란 건 모르니까. 아휴, 기가 막혀. 아무튼 이건 농담 아니고 그 녀석 생각하면 진짜로 기분이 좋아져. 내 삶에 없던 복권이라고 해야 하나? 히든 카드라고 해야 하나? 그런 기대와 설렘 같은 게 있어. 인형은 그 말에 침묵을 지켰다. 그녀에게도 이상하게 비슷한 기분이 들었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그 애와 사랑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리 만무하지만 재민이가 의젓하게 커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 누나, 나 의대 들어갔어요. 하고 말한다면 삶이 단박에 경이로워질 것만 같았다. 어머나, 그랬니? 정말이구나. 정말 그렇게까지 해냈구나. 우린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장하다. 너를 알게 된 것이 기뻐. 앞으론 너 때문이라도 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재민이 만세야 만세. 키스는 절대 못하겠지만 그를 껴안고 볼과 이마에 마구 뽀뽀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터였다. 기차는 한없이 어둠을 뚫고 달렸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흰빛과 검은빛의 싸움, 무수하게 나풀거리며 하늘에서 날아와 차창을 놓고 하듯이 부딪히며 저쪽 뒤로 날아가는 눈송이들. 인형의 손을 한 손으로 잡은 기석은 뒷머리를 등받이에 붙인 채 잠시 눈을 감고 있었고 그녀는 끊임없이 어둠을 가르며 분화비처럼 떨어지는 눈송이의 펄럭거림을 차창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녀 마음속으로 몇 개의 눈송이가 나풀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마치 체온에 의해 금방 녹은 눈송이는 곧장 그녀 눈가에 물기가 되어 차올랐지만 그녀는 허공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 재빨리 눈을 깜빡여 눈의 물기를 말렸다. 이제 좀 그치지. 왜 저렇게 많이 내린담? 폭소리였다.